진성그룹이 주최하는 연례 자선 갈라 행사는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가장 화려한 별들의 잔치였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는 그랜드 볼룸안 대한민국의 정재계를 움직이는 인물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가식적인 미소를 나누고 있었다. 이 모든 화려함의 중심에 그러나 누구보다 차가운 공기를 내뿜으며 진성그룹의 총수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블랙 슈트처럼 한치의 틈도 보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로 사교계의 억만금짜리 대화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있었다. 그에게 이 자리는 지루한 의무의 연장선일 뿐이었다. 6년 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29의 나이로 그룹의 총수 자리에 오른 그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잊은 기계처럼 오직 진성을 지키고 성장시키는 일에만 몰두해왔다. 그의 얼음장 같은 무관심은 때로 오만함으로 비쳤지만 그 누구도 감히 그의 심기를 거스르지 못했다. 강지훈의 눈은 연회장을 무심하게 훑다가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자선 경매를 위해 마련된 예술품 전시 공간에 잠시 머물렀다. 그의 시선이 멈춘 곳은 단아하면서도 강렬한 힘이 느껴지는 백자 다랑아리 앞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작가 소개 패널. 도예가 윤서연, 윤시오이언. 그 이름을 본 순간 지훈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한 박자 건너뛰었다. 6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상자가 강제로 열리려는 듯 둔탁한 통증이 관자놀이를 찔렀다. 그는 애써 그 이름이 흔한 이름일 뿐이라 치부하며 고개를 돌렸지만 씁쓸한 잔상은 이미 그의 평정을 흔들고 있었다. 바로 그때 사회자가 다음 경매품을 소개하기 위해 한 여성을 무대 위로 초대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실 분입니다. 전통의 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다마 공방의 윤서연 작가님이십니다. 조명이 무대 중앙으로 쏟아지고 단아한 네이비색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긴장한 기색 없이 차분하고 맑은 목소리로 자신의 작품에 담긴 철학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 지훈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졌지만 분명 윤서연이었다. 그가 그토록 잔인하게 버렸던 여자. 그녀의 시선이 객석을 향했고 수많은 인파 속에서 정확히 그의 눈과 마주쳤다. 시간은 그 순간 정지했다. 서연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녀의 눈빛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차가운 경멸과 무관심으로 뒤덮였다. 지훈은 자신이 제대로 숨을 쉬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했다. 그녀가 자신을 모르는 사람처럼, 아니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외면하고 다시 작품 설명에 집중하는 모습에 그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그녀가 여기에 있을 수 있지? 그 비참했던 모습으로 사라진 후에 이렇게 눈부신 모습으로 경매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동안 지훈은 단 한순간도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수천 개의 질문으로 폭발할 것 같았다. 발표를 마친 서연은 소란스러운 연회장을 피해 잠시 한적한 테라스로 향했다. 그녀는 차가운 난간을 붙잡고 가빠진 숨을 몰아쉬었다. 강지훈,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6년간 죽은 듯이 노력해서 쌓아올린 평화가 단 몇 초 만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 끔찍했던 날의 기억을 애써 밀어내려 했다. 엄마, 바로 그때 맑고
청아한 아이의 목소리가 그녀를 불렀다. 서연이 돌아보자 턱시도와 드레스를 귀엽게 차려입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그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민주나 민서야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녀가 황급히 아이들을 품에 안으며 낮은 목소리로 타일렀다. 하지만 엄마가 너무 오래 안 와서. 여자아이 민서가 입을 삐죽이며 대답했다. 서연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웃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세상 전부인 아이들이었다. 지훈은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이끌림에 자신도 모르게 테라스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야 했다. 사과든 변명이든 혹은 그저 확인이라도. 그가 테라스 입구에 다다랐을 때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서연이 두 아이를 다정하게 안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아이들의 얼굴. 특히 남자아이의 날카로운 턱선과 고집스러워 보이는 눈매. 그리고 여자아이의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는 그것은 강지훈 자신의 얼굴이었다. 그가 매일 거울 속에서 보는 지독하게 익숙한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다.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현기증과 함께 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6년. 아이들은 대략 대여섯 살쯤 되어 보였다. 시간마저 정확히 일치했다. 그가 서연을 의심하고 모욕하고 가차없이 내쳤던 바로 그때. 그녀는 그의 아이들을 임신한 상태였던 것이다. 서연은 아이들 뒤로 다가오는 불길한 그림자를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강지훈을 발견했다. 그의 시선이 충격과 불신으로 흔들리며 자신과 아이들을 번갈아 보고 있음을 깨달았다.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두 아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마치 상처 입은 어미 사자처럼 경계심과 저기로 가득 찬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무슨 일이죠? 강지훈 회장님, 여긴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완벽하게 그를 타인으로 규정짓고 있었다. 윤서연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테라스의 차가운 밤 공기를 갈랐다. 강지훈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분노와 경멸로 자신을 쏘아보는 그녀의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등 뒤에 숨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두 아이. 자신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그 존재들. 무슨 일이냐고. 지훈은 이 상황을 설명할 단어를 찾지 못했다. 6년 만에 재회해서, 그것도 자신의 아이들일지도 모르는 존재들 앞에서 타인 취급을 당하는 이 모욕적인 순간을 서연은 더 이상 그에게 한마디도 섞을 가치가 없다는 듯 아이들의 작은 손을 굳게 잡았다. 가자, 민주나 민서야. 여긴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녀는 지훈을 마치 길가의 돌멩이처럼 무시하고 지나쳐 볼룸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 했다. 지훈이 본능적으로 팔을 뻗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잠깐. 얘기 좀 해. 저 아이들. 그의 목소리는 자신이 듣기에도 낯설게 흔들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제야 멈춰섰다. 그녀는 경멸이 가득 담긴 시선으로 지훈의 손부터 얼굴까지 천천히 훑어보았다. 강 회장님. 그녀가 직함에 힘을 주어 말했다. 지금 제 앞길을 막고 제 아이들에게 무례하게 시선을 고정하고 계시는군요. 불쾌합니다. 비켜주시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6년 전 그의 앞에서 울며 매달리던 여자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무장한 견고한 성벽 그 자체였다. 그녀의 단호함에 밀려 지훈은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다. 서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아이들을 데리고 인파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지우는 텅 빈 테라스에 홀로 남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연회장의 화려한 음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이명처럼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방금 자신이 본 것이 현실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웠다. 아이들의 얼굴이 그리고 그를 향한 서연의 증오가 뇌리에 낙인처럼 찍혔다. 그는 더 이상 그 지루한 자선 행사에 머무를 수 없었다. 수행비서에게 짧게 연회장을 떠난다고 통보한 그는 주차장으로 향하는 내내 손이 떨리는 것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는 차에 오르자마자 스피커폰으로 비서실장인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올라와야 할 보고서가 있다. 평소의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는 다급하고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노련한 김 비서는 상사의 목소리에 담긴 심상치 않은 기운을 즉각 알아차렸다. 지훈은 마른 세수를 하며 거칠게 말했다. 윤서연, 다마 공방의 도예가 윤서연이다. 6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녀의 모든 행적을 알아내.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여자 곁에 있는 쌍둥이 아이들. 그 아이들에 대해서도 샅샅이 조사해. 출생 기록, 아버지 모든 걸 알아내. 비밀리에, 그리고 신속하게. 그날 밤 강지우는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 보았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서연과 두 아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배신감에 눈이 멀어 그녀에게 퍼부었던 독설들. 내까짓게 감히 내 아이를 가졌다고 거짓말을 해 더러운 돈이나 받아 챙기려는 속셈이겠지. 당장 꺼져. 그날의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심장에 밝혔다. 만약 정말로 그 아이들이 한편 이천의 한적한 도예 공방 다마에 딸린 작은 한옥집에 도착한 서연은 잠든 민준이와 민서를 침대에 눕히고 나서야 주저앉았다. 아이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녀는 참았던 숨을 토해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부들부들 떨려왔다. 강지훈, 다시는 만나지 않기를, 아니, 다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를 바랐던 그 남자. 6년 만에 마주한 그는 여전히 오만하고 차가웠지만 아이들을 바라보던 그의 눈빛은 분명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애써 쌓아 올린 평화로운 삶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지난 6년은 지옥 그 자체였다. 그의 어머니인 한명숙 회장이 보낸 사람들에게 쫓기듯 서울을 떠나 낯선 시골 마을에서 만삭의 몸으로 숨죽여 지내야 했다. 출산의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홀로 이를 악물었다. 두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그녀는 결심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세상 그 무엇과도 맞서 싸우리라고. 그리고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자신의 삶에서, 아이들의 삶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리기로. 그녀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고 흙을 빚으며 무너진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의 재능은 절박함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고 다마는 기적처럼 성공했다. 이제 막 아이들과 함께 작은 행복을 누리기 시작했는데 그가 다시 나타난 것이다. 서연은 두려웠다. 그가 아이들을 알아본 것이 분명했다. 그가 가진 막대한 부와 권력으로 아이들을 빼앗아 가려 한다면 그녀는 상상만으로도 온몸이 떨렸다. 아니, 절대로 그렇게 둘 수 없었다. 그녀는 두 주먹을 굳게 쥐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김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가 지훈의 책상 위에 놓였다. 보고서는 두껍지 않았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윤서연은 6년 전 서울에서 모든 흔적을 감추고 사라졌다. 약 1년간의 행적은 묘연했다. 그 후 이천에 정착 5년 전 쌍둥이 남매 윤민준, 윤민서를 출산했다. 출생신고서에 붙인 란은 공란이었다. 그녀는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도예 공방을 시작했고 놀라운 속도로 성공 가도를 달렸다. 붙인 란, 공란. 그 단어가 지훈의 눈을 찔렀다. 5년 전. 시기가 정확히 일치했다. 묘연했던 1년은 그녀가 임신하고 출산했던 시기였다. 지훈은 보고서를 구겨줄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다. 그는 당장이라도 이천으로 달려가 그녀의 멱살이라도 잡고 따지고 싶었다. 감히 내 아이들을 숨기고 나를 기만해. 그러나 동시에 6년 전 그녀를 매몰차게 내쳤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숨이 턱 막혔다. 그는 김 비서를 불렀다. 오늘 오후 일정 전부 취소해. 이천으로 간다. 담아 공방 주소. 지우는 더 이상 단 1초도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그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짓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했다. 그의 차는 서울을 벗어나 이천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아침 일찍부터 물레 앞에 앉아 흙을 빚고 있었다. 아이들은 근처 유치원에 가고 없었다. 흙이 손끝에서 부드럽게 돌아가는 감촉만이 어젯밤의 혼란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다. 공방은 고요했다. 그러나 그 평화는 공방마당으로 거칠게 들어서는 검은색 세단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어젯밤과 마찬가지로 완벽한 슈트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초조함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강지훈이었다. 그가 성큼성큼 공방 안으로 들어왔다. 서연은 물레를 멈추지 않은 채 흙 묻은 손으로 그를 맞이했다. 여긴 어쩐 일이시죠? 작업 공간은 외부인 출입 금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지훈은 그녀의 태도에 화가 치밀었지만 애써 눌러 참았다. 그는 작업대 앞으로 다가가 멈춰 서서 그녀를 똑바로 내려다보며 물었다. 단도직입적으로 아이들, 내 아이들인가? 서연의 손이 물레 위에서 멈췄다. 흙덩이가 중심을 잃고 찌그러졌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나 경멸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조롱이었다. 당신 아이들, 그녀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6년 전에 당신이 내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은 하나. 내 뱃속의 아이까지 모욕하며 돈이나 바라는 더러운 여자 취급을 했지. 이제 와서 당신 아이들이라니. 정말 역겹군. 지우는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가 분명 그런 말들을 했다. 그건 그땐 내가 속았다. 그가 변명을 하려 했지만 서연이 말을 잘랐다. 속아. 당신은 단 한순간이라도 내 말을 믿으려 한 적이 있었나? 당신 어머니가 내민 가짜 증거들만 믿고 나를 매춘부보다 못하게 취급했지. 당신은 스스로 선택한 거야. 당신의 오만함과 당신의 가문을 선택한 거라고. 그녀는 흙 묻은 손을 씻지도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준이와 민서는 내 아이들이야. 오직 나만의 아이들.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어. 그녀의 단호한 선언에 지우는 말문이 막혔다. 서연아, 제발. 그가 자신도 모르게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서연이 날카롭게 외쳤다. 당신이 알던 윤서연은 6년 전 그날 죽었어. 당신이 죽인 거야. 그러니 당장 내 공방에서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아이들 앞에 나타나지 마. 한 번만 더 내 평화를 깨뜨리면 그땐 내가 가진 모든 걸 걸고 당신을 고소할 거야. 불법 침입이든 스토킹이든. 서연은 그에게 등을 돌리고 다시 몰래 앞에 앉았다. 더 이상 그와는 할 말이 없다는 명백한 거부였다. 지훈은 무너져 내린 흙덩이와 그녀의 단단한 등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고 그녀가 쌓아 올린 벽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고 견고했다. 그는 자신이 6년 전 저지른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괴물을 만들어냈음을 깨달았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공방을 나설 수밖에 없었다. 차로 돌아온 지우는 핸들을 강하게 내리쳤다. 분노가 치밀었다. 그녀를 향한 분노가 아니었다. 자신에 대한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꾸민 것이 분명한 어머니 한 회장에 대한 분노였다. 그는 서연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건 단순한 거부가 아니었다. 그건 그에 대한 완벽한 불신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단순한 사과나 변명으로는 이 벽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6년 전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 가짜 증거라는 것의 실체를 바닥부터 파헤쳐야만 했다. 강지훈은 이천을 떠나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얼어붙은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억센 힘으로 핸들을 쥐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윤서연의 그 경멸에 찬 눈빛, 당신이 죽인 거야라는 그녀의 말이 심장 한가운데를 꿰뚫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지독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실수의 무게가 두 아이의 존재로 인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음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6년 전 자신이 그토록 확신에 차서 그녀를 내쳤던 그날의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는 펜트하우스 집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김 비서를 호출했다. 6년 전 윤서연 씨가 회사를 그만둘 무렵의 모든 자료를 가져와 특히 당시 한명숙 회장님의 비서실에서 보고된 모든 서류, 그 중에서도 박선영 비서가 처리했던 파일들을. 박선영 비서, 그녀는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막대한 퇴직금을 받고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때는 그저 어머니의 까다로운 성미를 견디지 못했으리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조각들이 불길한 그림을 그리며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다. 보고서를 기다리는 동안 지우는 어두운 집무실에 홀로 앉아 위스키 잔을 기울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외면하고 봉인해 두었던 그날의 기억이 억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6년 전 그는 진성그룹의 부회장이자 유력한 후계자였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고 자신감에 차 있었으며 한명숙 회장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유일한 예외이자 따뜻한 빛이었던 윤서연과 비밀스러운 연애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당시 진성그룹의 신진 디자이너로 발탁된 재능 많고 순수한 인턴이었다. 그날은 그들의 1주년 기념일이었다. 서연은 그에게 아주 중요한 할 말이 있다며 저녁 약속을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저 로맨틱한 고백이거나 선물일 거라 짐작했다. 그러나 그가 그녀를 만나러 가기 직전 어머니인 한명숙 회장이 그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녀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앞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네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거라. 한 회장은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책상 위에 흩뿌렸다. 그것은 사진들이었다.
윤서연이 낯선 남자와 호텔 로비에서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들어가는 사진. 또 다른 날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그 남자와 은밀하게 서류를 주고받는 듯한 사진이었다. 남자의 얼굴은 교묘하게 가려져 있었지만 서연의 얼굴은 분명했다. 지훈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이게 뭡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남자가 누군지 아느냐? 한 회장이 차갑게 물었다. 우리와 몇 년째 특허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라이벌 기업 태강의 핵심 개발팀장이다. 저 여자가 내게 접근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지? 순진한 사랑 웃기지도 않는군. 저 여자는 처음부터 태강이 심어놓은 산업 스파이였어. 그녀는 연이어 다른 서류들을 내밀었다. 윤서연의 이름으로 개설된 차명 계좌에 거액이 입금된 내역서, 그리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진성의 신제품 디자인 기밀이 담긴 이메일 발신 내역이었다.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지우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순수하다고 믿었던 서연이 자신을 기만하고 회사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닙니다. 뭔가 잘못됐을 겁니다. 서연 씨는 그럴 사람이. 그의 변호는 어머니의 경멸 어린 웃음소리에 묻혔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저 천한 것이 네 눈을 멀게 한 게야. 네가 그룹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당장 저 여자를 네 손으로 정리해라. 네가 못하면 내가 하지. 내 방식대로 하면 저 여자는 이 업계에서 영원히 매장당하는 것은 물론 감옥에서 10년을 썩게 될 게다. 가문의 명예 자신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끔찍한 분노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어머니가 내민 증거들을 맹목적으로 믿어버렸다. 아니, 믿어야만 했다. 자신이 그토록 어리석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곳에는 1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작은 케이크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행복한 표정으로 달려와 안기려 했다. 지우는 그녀를 거칠게 밀어냈다. 서연은 놀라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지훈 씨, 그녀의 눈이 당황함으로 흔들렸다. 지훈은 어머니의 집무실에서 가져온 사진들을 그녀의 얼굴에 던졌다. 사진들이 케이크 위로 그리고 바닥으로 어지럽게 흩어졌다. 이게 네가 말하려던 중요한 할 말이었나? 나를 배신하고 우리 회사를 팔아넘긴 대가로 얼마를 받았지?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갑고 잔인했다. 서연은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예요? 전 이 사람 몰라요. 이건 함정이에요. 지훈 씨, 난 절대 그런 적 없어요. 그녀가 절박하게 그의 바지를 붙잡고 매달렸다. 믿어줘요. 제발 난 오늘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말을 하려고.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아랫배를 감쌌다. 그녀는 그날 아침 병원에서 임신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던 것이다. 그에게 이 세상 가장 큰 선물을 주려던 참이었다. 그러나 분노의 눈이 먼 지훈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변명은 그저 가증스러운 거짓말로만 들렸다. 그는 그녀의 손을 경멸스럽게 뿌리쳤다. 중요한 말, 사실은 내가 임신이라도 했다고 거짓말이라도 하려고 했나. 내 더러운 속셈에 내 아이를 팔지 마.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내뱉고 있는지도 몰랐다. 네가 원하는 게 돈이라면 원하는 만큼 주지. 그러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너 같은 거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 순간 서연의 눈에서 모든 빛이 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도
매달리지도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뱃속에 있는 작은 생명, 그가 방금 더러운 속셈이라 모욕했던 그의 아이를 본능적으로 보호하려는 듯 손으로 배를 감쌌다.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슬픔이나 원망을 넘어선 완전한 절망과 죽음 같은 공허함이었다. 당신은 평생 오늘을 후회하게 될 거야. 당신이 날 믿지 않은 게 아니라 당신 자신과 당신의 가문을 믿은 거겠지. 잘 가, 강지훈 씨.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레스토랑을 떠났다. 지훈은 그 자리에 남아 부서진 케이크와 흩어진 사진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그룹을 지켰다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그러나 서연의 마지막 그 공허한 눈빛이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다음 날 윤서연은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서울에서 연기처럼 사라졌다. 지우는 애써 그녀를 잊으려 했고 지난 6년간 일에만 미친 듯이 매달렸다. 다시 현재 지훈은 쓰라린 기억에서 헤어나오며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다. 수리식도를 태우고 내려갔지만 가슴 속의 통증은 가시지 않았다. 그가 서연에게 퍼부었던 말들, 내 아이를 팔지 마. 그는 스스로 자신의 아이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모욕했다. 그녀가 임신 사실을 말하려 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한 채. 이제와 아이들이 자신의 핏줄임을 주장할 자격이 그에게 있을까? 그때 김 비서가 조용히 집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서류철 하나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요청하신 6년 전 자료입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윤서연 씨의 인사 기록과 사직서 외에는 당시 보고되었던 산업 스파이 혐의에 대한 공식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훈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전분에 마치 처음부터 그런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깨끗합니다. 그리고 박선영 전 비서는 5년 전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지우는 차갑게 웃었다. 완벽한 증거인멸이었다. 어머니 한명숙 회장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 모든 일을 계획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다. 공식 기록을 남기지 않고 모든 증거는 자신의 손에만 쥔 채 아들인 자신만을 완벽하게 속여 윤서연을 내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치를 떨었다. 그는 어머니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김 비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박선영을 찾아내. 캐나다든 땅끝이든 그녀의 입을 열어야겠어. 지훈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그리고 어쩌면 너무 늦었을지도 모를 속죄를 위한 그의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전쟁 지휘 본부처럼 변해 있었다. 윤서연을 만나고 돌아온 후 며칠 동안 그는 거의 잠을 자지 않았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섰지만 정신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6년 전의 진실을 향한 그의 집념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이나 죄책감을 넘어 자신의 찢겨나간 삶의 조각을 맞추기 위한 필사적인 투쟁이 되었다. 그의 앞에는 김 비서가 이끄는 진성그룹의 최고 정보팀이 쉴 새 없이 자료를 올리고 있었다. 박선영 전 비서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합니다. 김 비서가 무거운 목소리로 보고했다. 캐나다로 이민 간 것은 확인되었으나 밴쿠버 도착 직후 모든 공식적인 기록에서 증발했습니다. 이름을 바꾸었거나 누군가의 비호 아래 철저히 숨어 지내는 듯합니다. 추적에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훈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어머니 한명숙 회장의 일처리는 언제나
그렇게 완벽했다. 쓸모를 다한 펜은 흔적도 없이 치워버렸다. 자원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캐나다 전역의 사립 탐정이라도 고용해 반드시 찾아내. 살아서든 죽어서든. 그녀가 유일한 열쇠야. 지훈이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는 박선영이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어머니의 계략을 실행한 핵심 인물이었음을 직감했다. 그녀만이 6년 전에 가짜 증거가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알고 있을 터였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빈 위스키 잔을 노려보았다. 그는 김 비서에게 또 다른 지시를 내렸다. 6년 전 그 증거들. 사진 속의 호텔과 레스토랑. 내가 기억하기론 신라호텔 로비와 청담동이라 스칼라였다. 그날 전후 한 달간의 VIP 예약 기록 그리고 태강그룹 RD 팀원들의 모든 동선을 다시 확인해. 김 비서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이미 확인했지만 태강그룹 인물 중 그 시각에 해당 장소에 있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회장님께서 이미 모든 공식 기록이 없으면 비공식적인 걸 찾아내 지훈이 책상을 내리쳤다. 그 남자, 사진 속의 그 남자를 기억한다. 교묘하게 얼굴이 가려져 있었지만 특유의 체격과 걸음걸이가 있었어. 태강의 인물이 아니라면 그 남자는 대체 누구지? 어머니가 그 남자를 어디서 데려왔을까? 그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다. 태강의 스파이가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조작된 연극이었다면 그는 끔찍한 가설에 도달했다. 김 비서, 태강이 아니라면 반대 방향에서 접근해. 그 시기 신원 불명의 인물에게 거액의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루트를 찾아. 어머니의 비자금 계좌 혹은 바로 그 시각 진성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한명숙 회장의 집무실. 그녀는 우아한 자태로 난을 치고 있었다. 먹이 붓을 따라 화선지의 검은 선이 그어질 때마다 그녀의 입가에는 싸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의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보고했다. 회장님, 강 회장님께서 6년 전 태강그룹 관련 파일과 박선영 전 비서의 행방을 찾고 계십니다. 캐나다로 거액의 자금이 송금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한명숙의 붓이 잠시 멈췄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다. 그 계집이로군. 윤서연. 그 천한 것이 감히 내 아들 앞에 다시 나타나 분란을 일으켜. 그녀는 지훈이 그깟 여자 하나 때문에 6년이나 지난 일을 들쑤시고 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그녀에게 그 일은 진성그룹과 아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제거해야 했던 오점에 불과했다. 어리석은 것, 제 어미가 어떻게 지금의 자리를 만들었는지 잊어버린 게야. 그녀는 붓을 내려놓고 전화기를 들었다. 그녀가 전화를 건 곳은 진성그룹의 법무팀이나 정보팀이 아니었다. 서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갤러리 중 하나인 최 갤러리의 최 관장이었다. 최 관장. 오랜만이군. 잘 지내고. 그녀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다. 아, 한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최 관장의 목소리는 잔뜩 긴장해 있었다. 한명숙은 진성그룹의 막대한 후원을 통해 대한민국 미술계를 좌지우지하는 숨은 실세였다. 다름이 아니라 요새 다마 공방의 윤서연 작가라고 최 갤러리에서 곧 큰 전시를 연다고 들었네. 한 회장이 본론을 꺼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재능 있는 작가죠. 그래, 그런데 말이야. 그 작가 사생활이 좀 복잡하다는 소문이 들리더군. 그것도 아주 불미스럽게. 우리 진성의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런 작가를 후원하는 갤러리와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협박이 담겨 있었다. 최 관장이 현명하게 판단하리라 믿네. 전화는 끊겼다. 한명숙은 다시 난초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윤서연을 직접 공격하지 않았다. 그것은 하수나 하는 짓이다. 그녀는 윤서연이 지난 6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성공이라는 탑을 무너뜨리기로 했다. 그녀의 재능, 그녀의 명성, 그녀의 밥줄을 끊어 놓으면 그깟 계집은 제 발로 다시 어두운 구석으로 기어 들어갈 것이라 확신했다. 이것은 경고였다. 감히 내 아들 주위를 다시 맴돌지 말라는. 한편 이천의 다마 공방. 서연은 며칠째 이어지는 불길한 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지훈이 다녀간 후 그녀는 공방의 보안을 강화하고 아이들을 유치원에서 일찍 데려왔다. 그녀의 평화로운 일상은 완전히 깨져버렸다. 그녀는 물레 앞에 앉아 흙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6년 전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 넣었던 한명숙 회장의 잔인한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 여자가 자신과 아이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최 갤러리의 최 관장이었다. 그녀는 다음 달에 열릴 대규모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전시는 그녀가 지난 6년간 이룬 모든 것을 증명하는 자리이자 다마 공방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중요한 기회였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시아는 메일로 윤 작가, 미안하게 됐네. 최 관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이번 전시는 아무래도 취소해야 할 것 같아.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네, 취소라니요. 관장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모든 준비가 다 끝났고 초청장까지 내부 사정일세. 갑작스러운 일정 변동이 생겨서 다른 갤러리를 알아보는 게 좋겠어. 미안하네. 그가 전화를 끊으려 했다. 잠깐만요. 서연이 절박하게 외쳤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유도 없이 이렇게 혹시 누가 압력이라도 넣었나요? 진성그룹. 한명숙 회장인가요? 전화기 너머로 최 관장의 당황한 듯한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긍정보다 더 확실한 대답이었다. 윤 작가. 나도 내 갤러리를 지켜야 하지 않겠나. 이 업계에서 그분 심기를 거스르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자네가 누굴 건드렸는진 몰라도 이번 일은 내가 도울 수가 없네. 이만 끊지. 전화가 끊기고 서연은 휴대전화를 든 채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 했다. 6년 전과 똑같았다. 그들은 그녀의 삶을 망가뜨리는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때는 그녀의 명예와 사랑을 빼앗아갔다면 이제는 그녀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이뤄낸 생계 수단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그러나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분노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지켜야 했다. 이번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같은 시각 지훈의 펜트하우스. 김 비서가 다급한 표정으로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박선영을 아닙니다. 더 결정적인 것입니다. 6년 전 사진 속의 남자, 태강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김 비서가 태블릿 화면을 지훈에게 내밀었다. 그의 본명은 최민우, 당시 무명 연극 배우였습니다. 화면에는 6년 전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들었지만 지훈이 기억하는 그 남자의 얼굴이 분명하게 담겨 있었다. 그는 사진이 찍힌 시점 직후에 거액의 현금을 받고
돌연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다시는 연기 활동을 하지 않았고요. 그 돈의 출처는 한 회장님의 비자금 계좌 중 하나였습니다. 지훈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의 끔찍한 가설이 사실로 증명된 순간이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속이기 위해 배우까지 고용해 연극을 꾸몄던 것이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물었다. 최민우는 지금 어디에 있지 찾아냈습니다. 현재 LA의 한 식당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요원이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지훈의 다른 휴대전화가 울렸다. 캐나다 현지 정보팀의 직통번호였다. 지훈이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다. 찾았습니다. 박선영. 밴쿠버 외곽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며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LA의 배우와 밴쿠버의 비서. 두 개의 열쇠가 동시에 그의 손에 들어왔다. 그는 차가운 결심에 찬 눈으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김 비서. 즉시 개인 전용기 준비해. 밴쿠버로 간다. 내가 직접 박선영의 입을 열게 하겠어.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덧붙였다. 그리고 다마 공방 윤서연 작가의 모든 거래처와 계약 관계를 지금 당장 파악해. 어머니가 이미 손을 썼을지도 몰라. 당장. 그는 진실을 밝혀내는 것과 동시에 자신이 6년 전에 버렸던 여자와 아이들을 이제는 자신이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지우는 밴쿠버행 개인 전용기가 대기 중인 김포 공항으로 출발하기 직전 집무실에서 마지막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김 비서가 가져온 긴급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그가 윤서연을 만나고 돌아오면서 최악의 경우로 예상했던 그러나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랐던 바로 그 시나리오였다. 예상대로입니다, 회장님. 김 비서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한명숙 회장님께서 손을 쓰셨습니다. 어젯밤을 기점으로 최 갤러리의 초대전이 공식 취소되었습니다. 지훈의 턱 근육이 단단하게 뭉쳤다. 그것뿐인가 그는 어머니의 방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아닙니다. 김 비서가 마른 침을 삼켰다. 최 갤러리를 시작으로 다마 공방과 계약을 맺고 있던 주요 백화점 5곳의 아트샵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품질 관리 및 재고 조정을 이유로 납품 중단 통보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그녀에게 최고급 유약을 독점 공급하던 프랑스 업체마저 갑작스러운 수출 규제를 핑계로 다음 분기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6년 전 그녀의 명예를 짓밟았던 것과 똑같은 방식 아니 그보다 더 잔인하게 그녀의 생계 자체를 교살하려는 명백한 공격이었다. 한명숙 회장은 윤서연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단 하룻밤 만에 무너뜨리고 있었다. 지훈은 주먹을 쥐었다. 그 안에서 분노가 들끓었다. 이것은 더 이상 6년 전의 진실을 밝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인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들의 어머니를 향해 저지르고 있는 또 다른 범죄였다. 어머니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해외 유통망을 즉시 파악해 그리고 다마 공방 이름이 아닌 제3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그녀의 작품들을 최고가로 매입할 루트를 만들어 당장 그가 명령했다. 하지만 회장님 그렇게 하시면 한 회장님께서 내 지시가 들리지 않나 지훈이 얼음장 같은 눈으로 김 비서를 쏘아보았다. 그녀가 무너지게 둘 순 없어. 내가 밴쿠버에서 돌아올 때까지 무슨 수를 써서든 버틸 수 있게 해.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는 한시가 급했다. 박선영을 만나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이 지옥을 끝낼 유일한 방법이었다. 한편 이천의 공방 담화. 윤서연은 망연자실한 상태로 가마 앞에 주저앉아 있었다. 최 갤러리의 전화는 시작에 불과했다. 아침부터 쉴 새 없이 울린 전화는 모두 그녀의 숨통을 조이는 소식뿐이었다. 백화점 납품업체, 심지어 공방의 운영 자금을 대출해준 은행에서까지 갑작스러운 실사를 나오겠다는 통보가 날아들었다. 그녀는 거대한 투명한 손이 자신과 아이들의 삶을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한명숙.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오르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6년 전처럼 무력하게 당할 수만은 없었다. 그때는 자신 하나뿐이었지만 지금은 지켜야 할 두 아이가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렇게 앉아서 죽으라는 법은 없었다. 그녀는 당장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로 향했다.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녀의 대학 시절 은사이자 지금은 영향력 있는 미술 평론가가 된 서 교수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서 교수의 연구실이 있는 대학으로 가기 전 잠시 아이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를 느꼈다. 며칠간 이어진 흉흉한 분위기에 아이들마저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곳, 진성그룹의 심장부인 진성 시그니처 타워의 복합 쇼핑몰로 향했다. 그곳은 너무나 거대하고 사람이 많아서 오히려 그들의 초라한 행색을 감추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쇼핑몰 1층 중앙광장. 엄마 아이스크림 딸 민서가 반짝이는 눈으로 아이스크림 가게를 가리켰다. 서연은 지친 얼굴로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그녀가 지갑을 꺼내 계산을 하는 그 짧은 순간이었다. 아들 민준이는 호기심 많은 눈으로 중앙홀을 가득 채운 거대한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진성전자의 최신 기술을 뽐내는 광고였다. 민준이는 그 환상적인 빛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인파 속으로 몇 걸음 더 들어갔다. 서연이 아이스크림 2개를 받아들고 뒤를 돌아봤을 때 민서만 곁에 남아 있었다. 민준아, 그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오빠, 아까 저기 있었는데. 민서가 홀로그램 쪽을 가리켰다. 그러나 그곳엔 민준이가 없었다. 수많은 인파가 물결치고 있을 뿐이었다. 민준아, 윤민준, 그녀의 목소리가 공포로 떨리기 시작했다. 아이스크림이 그녀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뭉개졌다. 그녀는 민서의 손을 붙잡고 미친 듯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인파를 헤집기 시작했다. 바로 그 시각 강지우는 공항으로 가기 위해 시그니처 타워 최상층의 집무실에서 VVIP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왔다. 그는 전용 주차장으로 향하기 위해 중앙홀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밴쿠버에서 만날 박선영을 어떻게 신문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은 정면을 향한 채 주변의 소란스러움 따위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다 그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그의 날카로운 귀에 수많은 소음 속에서도 유독 선명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파고들었다. 고개를 돌리자 거대한 기둥 뒤에서 작은 남자아이가 울고 있는 것이 보였다. 아이는 겁에 질려 울고 있으면서도 화가 난다는 듯 작은 주먹으로 연신 눈물을 억척스럽게 닦아내고 있었다. 그 고집스러운 모습, 그리고 그 얼굴, 지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며칠 전 갈라 행사에서, 그리고
이천 공방에서 보았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아이에게 다가갔다. 평생 느껴본 적 없는 본능적인 이끌림이었다. 그가 다가가자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경계하는 눈으로 그를 올려다 보았다. 꼬마야, 길을 잃었니? 지훈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도 놀랄 만큼 부드럽게 누그러져 있었다. 민준이는 낯선 남자의 등장에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남자의 눈빛이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어딘가 슬퍼 보였다.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민준이가 훌쩍이며 대답했다. 지훈의 심장이 둔탁하게 울렸다. 그는 망설임 없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그래, 아저씨가 엄마 찾아줄게. 저기 안내 데스크에 가자. 그가 손을 내밀었다.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남자의 크고 따뜻한 손을 잡았다. 지훈은 아이의 작은 손이 자신의 손가락을 꽉 쥐는 감촉에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그는 아이를 데리고 근처의 VIP 라운지로 향했다. 소란스러운 곳보다 그곳이 더 안전할 터였다. 라운지 직원이 아이를 위한 음료와 과자를 가져다 주었지만 민준이는 먹지 않고 지훈을 빤히 쳐다보았다. 아저씨는 왜 그렇게 슬픈 눈을 하고 있어요? 아이의 당돌하고 순수한 질문에 지훈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이 작은 아이에게서 자신과 똑같은 날카로운 관찰력을 발견하고 놀랐다.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 그가 얼버무렸다. 민준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우리 엄마도 생각이 많으면 슬픈 눈을 해요. 아저씨도 엄마 보고 싶어요. 그 말에 지훈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다. 그는 이 아이에게서 서연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을 동시에 보고 있었다. 이 아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자신의 아들이었다. 모든 의심과 불신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거대하고 압도적인 확신과 고통스러운 애정이 밀려왔다. 그는 이 아이를 그리고 이 아이의 어머니를 지난 6년간 지옥 속에 방치했다. 바로 그때 라운지 문이 거칠게 열렸다. 민준아, 사색이 된 서연이 숨을 몰아쉬며 뛰어들어왔다. 그녀는 민서의 손을 굳게 잡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이 무사히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 시선이 아들 맞은편에 앉아 있는 남자를 향했을 때 그녀의 얼굴은 안도에서 극도의 공포와 분노로 순식간에 변했다. 강지훈. 그가 자신의 아들과 단둘이 앉아 있었다. 민준아, 이리 와. 서연이 날카롭게 소리치며 달려가 아들을 낚아채듯 품에 안았다. 그녀는 마치 지훈이 아이를 해치기라도 한 것처럼 그를 온몸으로 막아서며 맹렬하게 노려보았다. 당신 감히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하려던 거야. 내 아이한테서 당장 떨어져.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인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지훈이 자신들을 파멸시키러 온 악마처럼 보였다. 지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두 아이를 필사적으로 끌어안고 자신을 노려보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서린 것은 6년 전의 절망이 아니라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의 맹렬한 투쟁심이었다. 오해하지 마. 길을 잃은 것 같아서 데리고 있었을 뿐이야. 그가 해명하려 했지만 서연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당신 변명 따위 듣고 싶지 않아. 경고했잖아.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당신이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아. 서연은 아이들을 끌어안고 도망치듯 라운지를 빠져나갔다. 지훈은 차마 그들을 붙잡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아직도 민준이의 작은 손에 온기가 남아있는 듯했다. 아이의 순수한 질문과 서연의 공포에 질린 눈빛이 그의 뇌리에 깊게 밝혔다.
그는 김비서를 불렀다. 공항으로 간다.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다. 진실을 밝혀야 할 이유가, 그리고 이 지옥 같은 싸움을 끝내야 할 이유가 방금 하나 더 늘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이들이었다. 밴쿠버의 하늘은 강지훈의 속내처럼 잿빛으로 흐느끼고 있었다. 14시간에 걸친 비행 동안 그는 단 1초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목표 6년 전의 진실을 쥐고 있는 여자 박선영을 만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전용기가 활주로에 멈추자마자 그는 현지에서 대기 중이던 검은색 SUV에 올라탔다. 차가운 빗줄기가 도시를 적시는 동안 그의 심장은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김 비서가 확보한 안전가옥은 밴쿠버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2층 집이었지만 주변에는 이미 지훈의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지훈이 차에서 내리자 김 비서가 우산을 받쳐들며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박선영 지금 안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저항했지만 회장님께서 직접 오셨다는 말에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굳은 얼굴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거실 중앙에는 6년 전에 세련된 비서실장과는 거리가 먼 초췌하고 겁에 질린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지만 다리가 풀린 듯 다시 주저앉았다. 회장님. 어떻게 저를,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는 거실 반대편에 서서 젖은 코트에 깃을 세우며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6년 만이군 박선영 비서. 아니, 지금은 미용실 원장이라고 하던가.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LA에 있는 최민우라는 배우를 기억하나 그 한마디에 박선영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가셨다.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녀가 마지막 발악처럼 중얼거렸다. 지훈은 그녀의 변명을 들을 생각이 없었다. 그는 소파에 앉는 대신 그녀 앞에 서서 위압적으로 말했다. 어머니가 당신을 완벽하게 버렸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난 아니야. 난 당신을 찾았어. 그리고 최민우도 찾았지.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첫째, 여기서 나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내 보호를 받으며 속죄하는 것. 둘째, 이대로 버티다가 한명숙 회장의 사람이 당신을 먼저 찾아내 정리하게 두는 것. 그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냉혹한 현실이었다. 박선영은 한명숙 회장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6년간 그녀는 매일 밤 언젠가 자신을 찾아올지도 모를 그들의 그림자에 시달리며 살아왔다. 그런데 정작 자신을 찾아낸 것은 강지훈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마침내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공포와 죄책감이 뒤섞인 절망의 눈물이었다.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가 흐느끼며 바닥에 무너지듯 엎드렸다. 제발 살려주세요. 전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지훈은 김 비서에게 눈짓했다. 녹음 장치가 조용히 작동하기 시작했다. 하나도 빠짐없이 말해. 6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박선영의 입에서 마침내 끔찍한 진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한명숙 회장님의 지시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갈라져 있었다. 회장님께서는 윤서연 씨를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회장님의 격에 맞지 않는 천한 싹이라고 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 윤서연 씨를 뒷조사하셨고 두 분이 깊은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녀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박선영은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사진 속의 남자는 태강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고용한 최민우라는 무명 배우였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일부러 윤서연 씨와 부딪히게 한 뒤 마치 연인처럼 부축하는 장면을 연출하고는 몰래 촬영했습니다. 레스토랑 사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것이 조작된 연극이었습니다. 차명 계좌와 입금 내역 역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지훈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회장님의 지시로 윤서연 씨의 개인 정보를 도용해 비밀 계좌를 개설하고 그곳에 비자금을 흘려 넣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태강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것처럼 꾸민 것입니다. 태강 스파이라는 스토리는 회장님께서 당신을 완벽히 속이기 위해 만들어낸 거짓 시나리오였습니다. 모든 것이 윤서연 씨를 스파이로 몰아가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지훈은 휘청거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뒤로 한 걸음 물러나 벽에 등을 기댔다. 그가 6년간 진실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그가 윤서연을 잔인하게 내쳤던 모든 근거가 전부 그의 어머니가 연출한 한 편의 저속한 연극이었다는 말인가. 그의 머릿속에서 서연의 마지막 절망적인 눈빛이 떠올랐다. 이건 함정이에요. 지훈 씨, 제발 믿어줘요. 그날 서연 씨가 나에게 하려던 말이 있었어. 지훈이 거의 신음하듯 물었다.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어머니도 알고 계셨나? 박선영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네, 알고 계셨습니다. 그 대답은 지훈에게 내리친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병원 기록까지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서두르셨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진성의 핏줄에 더러운 피를 섞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지훈의 입에서 공허한 탄식이 터져나왔다. 그는 무너져 내렸다. 벽을 짚고 있던 손이 미끄러지며 그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그가 6년 전 서연에게 퍼부었던 저주. 내 아이를 팔지 마. 그는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니 알았기 때문에 그녀를 더 잔인하게 모욕하고 짓밟았던 것이다. 그는 어머니의 손에 노란한 꼭두각시이자 자신의 아이들을 부정한 괴물이었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온몸을 덮쳤다. 이천에서 보았던 자신과 똑 닮은 두 아이, 민준이와 민서. 그 아이들은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더러운 속셈의 증거가 아니라 그가 지켜줬어야 할 자신의 핏줄이었다. 그는 지난 6년간 윤서연이 홀로 겪었을 지옥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출산의 고통, 홀로 아이를 키우는 서러움, 그리고 자신을 향한 뼈에 사무치는 증오. 한참의 침묵 끝에 지우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바닥에서 일어섰다. 그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다. 그의 내면은 모든 것이 불타버린 잿더미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이 모든 것을 바로잡는 것뿐이었다. 그는 김비서를 바라보았다. 녹음은 완벽합니다, 회장님. 증거. 박선영.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증명할 원본 파일이나 기록을 가지고 있겠지. 한 회장 밑에서 살아남으려면 보험 하나쯤은 드러났을 테니까. 박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풀었다. 그 안에 작은 마이크로 SD 카드가 숨겨져 있었다.
여기 모든 원본 파일과 한 회장님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까봐 지훈은 그것을 받아들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리고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어야 했다. 그는 박선영을 경멸의 찬눈으로 내려다보았다. 당신은 내 보호 아래 한국으로 송환될 거야. 그리고 법정에서 이 모든 것을 증언하게 될 거다. 그게 당신이 내 아이들에게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지훈은 안전가옥을 나섰다. 밴쿠버의 비는 여전히 그칠 줄 몰랐다. 그는 차에 올라타며 김 비서에게 명령했다. 서울로 돌아간다. 지금 당장. 그리고 다마 공방으로 보낸 내 페이퍼 컴퍼니의 지원 자금을 10배로 늘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가 버티게 해. 내가 갈 때까지. 그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이국의 풍경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상대는 다름 아닌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였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지훈이 떠날 때보다 훨씬 더 차갑고 적대적으로 느껴졌다. 밴쿠버에서 돌아오는 비행 내내 그는 단 한순간도 박선영의 목소리와 최민우의 증언, 그리고 6년 전 서연의 절망적인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것들은 그의 뇌리에 낙인처럼 찍혀 그가 숨 쉴 때마다 심장을 조여왔다. 그는 공항에서 곧장 진성그룹 본사, 그 거대한 권력의 탑 최상층에 위치한 어머니의 집무실로 향했다. 분노는 이미 그 정점을 지나 차갑게 식어버렸고,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강철 같은 결의뿐이었다. 그는 비서실의 제지도 무시한 채 집무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섰다. 한명숙 회장은 창가에 서서 아끼는 분재의 가지를 손질하고 있었다. 아들의 예고 없는 등장에도 그녀는 놀란 기색 없이 그저 못마땅하다는 듯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는 이미 지훈이 밴쿠버에 다녀왔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녀는 아들이 철없는 분노에 휩쓸려 약간의 반항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뿐, 이것이 그녀의 제국을 무너뜨릴 쿠데타의 시작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렇게 예의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다니. 캐나다 바람은 널 더 망쳐놓았구나. 지훈아.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우아했지만 차가웠다. 그녀는 여전히 지훈을 통제 가능한 아들로 보고 있었다.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집무실을 가로질러 그녀의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물체를 던졌다. 밴쿠버에서 박선영에게 받은 모든 진실이 담긴 마이크로 SD 카드였다. 이게 뭡니까? 지훈이 물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신문의 시작이었다. 한명숙의 시선이 책상 위의 작은 칩에 머물렀다. 그녀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평정을 유지했다. 쓰레기를 함부로 책상 위에 던지지 마라. 네가 며칠간 회사를 비우고 쫓아다닌 고작 유령놀이의 결과물인가? 그 천한 계집 하나 때문에 네가 이성을 잃었다는 사실에 실망스럽구나. 지우는 싸늘하게 웃었다. 유령놀이 좋습니다. 그는 자신의 태블릿 PC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다. LA의 한 식당에서 촬영된 최민우의 영상 인터뷰였다. 그가 어떻게 한 회장의 지시를 받은 박선영에게 고용되었는지, 어떻게 윤서연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사진을 찍혔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얼마를 받고 미국으로 도망쳤는지 낱낱이 고백하는 내용이었다. 한명숙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다. 배우까지 고용해서 연극을 꾸미셨더군요. 아들인 저를 속이기 위해서 대단하십니다, 어머니.
지훈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한명숙은 잠시 침묵했지만 이내 다시 차가운 가면을 썼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그래 내가 했다. 그깟 배우 하나 고용해서 너의 눈을 가린 하찮은 계집을 떼어낸 것뿐이다. 그 여자는 내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었어. 넌 그때 너무 약했고 감정에 휘둘렸지. 난 진성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최선의 결정을 내린 거야. 그녀의 뻔뻔한 태도,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그 오만함에 지우는 숨이 막혔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이 정도까지 괴물일 줄은 몰랐다. 최선의 결정,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좋습니다. 그럼 이것도 최선의 결정이었는지 들어보시죠. 그는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다. 밴쿠버의 안전가옥에서 녹음된 박선영의 목소리였다. 그녀가 어떻게 서연의 병원 기록까지 빼돌렸는지, 그리고 한명숙이 서연의 임신 사실을 알고도 더러운 피를 진성의 핏줄에 섞을 수 없다며 이 모든 계획을 더 잔인하게 밀어붙였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는 강 회장님께서 윤서연 씨를 더 잔인하게 내치도록 일부러 아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 한다는 거짓말까지 흘리라고 하셨습니다. 박선영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집무실을 가득 채웠다. 마침내 한명숙의 얼굴에서 우아한 가면이 벗겨졌다. 그녀의 눈이 분노로 타올랐다. 그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발각되고 감히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아들에 대한 맹렬한 분노였다. 그래, 내가 그랬다. 그녀가 소리쳤다.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다는 듯 그녀의 본색이 드러났다. 그 계집이 감히 내 손자의 자리에 자기 같은 천한 것에 씨를 심으려 했어. 난 내 가문을 이 진성을 지킨 거야. 내가 그 어리석은 감정 노름에 빠져 그룹을 위기에 빠뜨릴 뻔한 걸 내가 막아낸 거라고. 넌 내 어미에게 감사해야 해. 이 멍청한 놈아. 그녀의 광기 어린 외침이 지훈의 심장을 산산조각 냈다. 그는 이 순간 자신의 어머니라는 존재가 완전히 죽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앞에는 오직 권력과 가문이라는 허상에 미쳐버린 자식을 도구로만 생각하는 냉혈한 괴물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지훈의 눈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차가운 공허함과 혐오만이 남았다. 그는 태블릿 PC를 껐다.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었다. 당신은, 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죽은 사람처럼 차가웠다. 당신은 진성을 지킨 게 아니야. 당신은 당신의 오만함을 지킨 거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 아들의 영혼을 죽였어.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한명숙은 아들의 그 낯선 눈빛에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다. 그 아이들, 당신이 그렇게 경멸했던 그 더러운 핏, 그 아이들이 내 유일한 핏줄이다. 당신이 아니라. 그는 책상 위에 SD카드를 다시 집어들었다. 이걸로 당신을 끌어내릴 겁니다. 그의 선언은 조용했지만 그 어떤 위협보다 강력했다. 내일 오전 9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할 겁니다. 이 증거들이 공개되기 전에 스스로 회장직에서 물러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언론에 공개할 겁니다. 당신이 평생 지키려 했던 진성의 명예가 당신의 그 추악한 연극과 함께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게 될 테니까. 네가 감히. 이 배은망덕한 놈 한명숙이 얼굴이 일그러져 소리쳤다. 네가 가진 모든 게 다 내가 만들어준 거야. 그런데 감히 날 협박해. 넌 날 이길 수 없어. 이 사회가 내 말을 믿을 것 같아. 그녀가 비웃었다. 믿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지훈이 집무실 문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이건 증거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담긴. 그리고 박선영은 내일 아침 한국에 도착합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모든 것을 증언할 겁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않았다. 그는 문손잡이를 잡았다. 당신은 날 지킨 게 아니라 날 파괴했어. 그리고 윤서연을 파괴했. 이제 내가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차례야. 당신이 그녀에게 그랬던 것처럼. 등 뒤로 한명숙의 저주와도 같은 고함이 들려왔다. 당장 돌아와 강지훈, 넌 이 가문을 망칠 거야. 넌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 지훈은 엘리베이터에 탔다. 그는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텅 빈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머니와의 전쟁은 끝났다. 너무나 허무하게 그는 자신의 손으로 어머니를 끌어내려야 했다. 하지만 그는 승리감을 느끼지 못했다. 대신 거대한 상실감과 함께 당장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김 비서에게 전화했다. 어머니에 대한 조치는 예정대로 진행해. 그리고 지금 당장 윤서연 씨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 내가 가야겠어. 내가 직접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해. 이제 그의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절박한 속죄가 시작될 차례였다. 폭풍우는 강지훈이 서울을 떠나 이천으로 향하는 내내 맹렬하게 이어졌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빗물을 밀어냈지만 그의 시야는 6년 전의 기억과 방금 전 어머니의 광기 어린 얼굴로 흐려져 있었다. 그는 속죄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전모를 피해자에게 고백하러 가는 길이었다. 용서는 그가 감히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다만 공방에 도착했을 때 빗줄기는 절정에 달해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공방 안은 어두웠다. 작업실에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빗속을 뚫고 그 빛을 향해 걸어갔다. 문은 닫혀 있지 않았다. 그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윤서연은 작업대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깨진 도자기 조각들과 반송된 납품 계약서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그녀는 완전히 지쳐 보였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공허한 뒷모습이었다. 지훈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소리에 서연이 경악하며 돌아섰다. 그녀의 손에는 방어를 위한 듯 날카로운 도예용 칼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보자 공포에 질렸던 표정이 순식간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혐오로 바뀌었다. 또 왔어. 이젠 뭘 더 빼앗으려고. 내 공방, 내 계약, 내 명성. 당신 어머니가 내 모든 걸 망가뜨렸어. 이제 만족해. 당신들 뜻대로 내가 완전히 무너진 걸 보니 속이 시원해. 그녀는 칼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그에게 소리쳤다. 아니면 이젠 내 아이들을 데리러 온 건가? 내 마지막 남은 것까지 빼앗으러. 그녀의 눈은 이미 눈물조차 마른 절박한 어미 사자의 눈이었다. 지우는 빗물에 젖은 코트를 벗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는 그녀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냈다. 그것은 자신이 100번 1000번이라도 받아야 할 마땅한 대우였다. 용서를 구하러 온 게 아니야. 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만큼 낮고 거칠게 잠겨 있었다. 당신에게 진실을 전하러 왔어. 내가 오늘에야 알게 된 6년 전 그날의 완전한 진실을. 서연은 그의 말을 비웃었다.
진실, 당신 입에서 나오는 진실 따위 믿지 않아. 당신의 진실은 언제나 당신 가문의 이익이었지. 당장 나가. 내 아이들이 깨기 전에 당장 꺼지라고. 그녀가 작업대의 물건들을 그에게 집어던지기 시작했다. 흙덩이와 깨진 도자기, 파편들이 그의 발치에 떨어졌다. 지우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그녀의 분노가 소진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가 품속에서 태블릿 PC를 꺼냈을 때 서연의 동작이 멈칫했다. 이게 6년 전 당신을 배신했던 남자 최민우의 증언이야. 그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어두운 공방 안에 LA의 한 식당에서 촬영된 영상이 흘러나왔다. 최민우가 자신이 어떻게 고용되었는지, 어떻게 윤서연에게 접근했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 낱낱이 고백했다. 서연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다. 그녀는 그 남자가 배우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당신은 그 연극에 속아 넘어갔다는 변명을 하러 온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맞아. 난 속았어. 지훈이 고통스럽게 인정했다. 난 당신의 진심이 아니라 내 어머니가 꾸며낸 저급한 연극을 선택했어. 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어.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그는 다음 파일을 재생했다. 밴쿠버에서 녹음된 박선영의 목소리였다. 한 회장님께서는 이미 윤서연 씨의 병원 기록을 통해 임신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흘러나오는 순간 윤서연의 세상이 멈췄다. 그녀의 손에서 칼이 툭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의 귀에는 박선영이 이어가는 공포스러운 고백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더러운 피를 섞을 수 없다. 일부러 아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는 것처럼 꾸며라. 모든 것이 거대한 소음처럼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한명숙이 자신을 경멸한다는 것쯤은. 하지만 그 여자가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고도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은, 그것은 그녀가 지난 6년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악이었다. 그리고 강지훈은 그 악의에 동조했다. 아니, 그 악의에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자신과 자신의 아이를 찔렀다.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6년간 억지로 눌러왔던 모든 감정의 댐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그것은 슬픔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한 데서 오는 거대한 절망이었다. 그녀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작업대를 붙잡고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그리고 마침내 6년 만에 처음으로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조용한 흐느낌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짐승이 내지르는 처절한 울부짖음이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녀는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울부짖었다. 내 아이, 우리 아이인 걸 알면서도 당신 어머니는, 그리고 당신은. 그녀는 숨이 넘어갈 듯 울며 지훈을 노려보았다.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내 아이를 팔지 말라고 했어. 당신들은 내 아이를 2번 죽인 거야. 내 뱃속에서 1번, 그리고 당신 입으로 또 1번. 그녀의 절규가 빗소리를 뚫고 지훈의 심장에 밝혔다. 지훈은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모든 고통을 받아냈다. 그는 차마 그녀에게 다가갈 수도 그녀를 위로할 자격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죄를 저질렀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를 자신의 어머니가 꾸민 거짓말에 속아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모욕하고 버렸다. 그는 그녀의 울부짖음 앞에서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지훈이 마침내 무릎을 꿇었다. 그녀 앞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무너져 내린 자신의 죄악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난 당신을 믿지 않았어. 내 오만함과 내 가문의 권력에 눈이 멀어 당신의 진실을 보지 못했어. 아니, 보려고 하지도 않았어. 내가 당신을 죽였고 우리 아이들을 버렸어. 그 어떤 말로도 내 죄를 씻을 수 없어. 그의 목소리도 눈물에 젖어 있었다. 한참 동안 공방 안에는 서연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지훈의 고통스러운 침묵만이 가득했다. 비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을 때 서연의 울음소리도 서서히 잦아들었다. 그녀는 모든 힘을 소진한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았다. 6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그녀를 덮친 듯 그녀는 급격히 늙어 보였다. 지우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품에서 박선영에게서 받은 마이크로 SD 카드를 꺼내 그녀 앞에 작업대에 올려놓았다. 여기 모든 증거의 원본이 들어있어. 내 어머니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까지. 그는 빗물에 젖은 코트 자락을 여몄다. 오늘 이사회에 모든 것을 보고했고 한명숙 회장은 진성에서 영원히 퇴출될 거야.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법적으로 치르게 될 거야.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초점이 없었다. 당신의 공방을 무너뜨리려 했던 모든 계약은 내일 아침이면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아니, 그 이상으로 보상할 거야. 서연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지우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단 한 걸음도 다가가지 못한 채 문 쪽으로 물러섰다. 난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어.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야. 난 그 아이들의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어. 하지만 당신이 그리고 아이들이 다시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내 모든 것을 걸고 지킬게. 당신을 멀리서라도 지킬 수 있게만 해줘.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빗속으로 다시 걸어 나갔다. 문이 닫히고 서연은 공방에 홀로 남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작업대 위에 놓인 작은 SD카드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녀가 잃어버린 6년의 진실이었고 지독하게 잔인한 속죄의 증거였다. 다음 날 새벽 서울은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있는 듯 고요했다. 그러나 진성그룹의 심장 부인 시그니처 타워 최상층은 보이지 않는 경랑에 휩싸여 있었다. 강지훈은 빗물이 채 마르지도 않은 코트를 입은 채 이사회가 열릴 회의실 중앙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 안의 결의는 얼어붙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이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마지막으로 한명숙 회장이 굳은 얼굴로 들어섰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믿는 듯 오만한 자세를 유지했다. 지훈은 아무런 서론도 꺼내지 않았다. 그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어젯밤 이천에서 돌아오는 길에 김 비서에게 지시해 준비한 모든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첫 번째는 최민우의 고백 영상이었고 두 번째는 박선영의 음성 녹취 파일이었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침묵에 잠겼다. 이사들은 자신들이 평생을 신처럼 모셔왔던 한 회장이 저지른 추악한 범죄의 전모의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후계자 싸움이 아니었다. 납치교사 불법 사찰 증거 조작 횡령. 이 모든 것이 담긴 증거였다. 이게 다 무슨. 한 이사가 감히 입을 열려 하자 한명숙이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감히 내 아들이 날 모함하는 연극에 놀아나는 겁니까? 저건 다 조작된 거야.
그러나 지훈은 차갑게 다음 자료를 띄웠다. 박선영이 보험으로 가지고 있던 한명숙이 직접 비자금 송금을 지시하고 최민우의 도피를 명령하는 원본 음성 파일이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한명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사들은 더 이상 그녀의 편에 설 수 없었다. 이것은 진성그룹 전체의 존폐가 걸린 문제였다. 한명숙 회장의 모든 직무를 즉시 정지하고 불법 비자금, 조성 횡령 배임 및 교사 혐의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바 본인은 강지훈 의장의 해임안 및 법적 고발 안건을 발의합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그것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였다. 투표는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한명숙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국에서 단 몇 분 만에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쫓겨났다. 그녀는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지훈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 목소리는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다. 그날 오후 진성그룹의 전면적인 쇄신안이 발표되었다. 한명숙 회장의 퇴진과 함께 그녀가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공식적으로 요청되었다.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재벌가의 추악한 이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 사건은 연일 뉴스를 장식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6년 전 억울하게 산업 스파이로 몰렸던 다마 공방의 윤서연 작가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이천의 공방에서 서연은 멍하니 TV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명숙이 검찰에 소환되어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끌려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진성그룹의 공식 사과문. 그녀를 재능 있는 디자이너였으나 전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고 명시한 그 문장. 그녀가 6년간 그토록 원했던 진실이 이런 방식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그녀의 손에는 지훈이 두고 간 SD카드가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그가 용서를 구하지 않고 떠났다는 사실에 오히려 혼란스러웠다. 그는 모든 것을 바로잡았지만 자신에게 돌아오려 하지 않았다. 그가 자신들의 삶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바로 다음 날부터 기적이 일어났다. 최 갤러리의 관장이 거의 울다시피 하며 그녀에게 사과 전화를 걸어왔고 당장 다음 달에 가장 큰 홀에서 초대전을 열고 싶다고 간청했다. 납품이 끊겼던 백화점들은 기존의 몇 배에 달하는 계약금을 제시하며 다시 물건을 들여달라고 아우성이었다. 서연은 이 모든 것이 지훈의 입김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한명숙이 했던 방식처럼 폭력적인 압력이 아니었다. 진성그룹 산하의 문화재단이 공식적으로 한국의 젊은 장인을 후원한다는 명목 아래 그녀의 작품들을 대거 매입했고 해외 유명 갤러리와의 연결을 주선했다. 모든 것이 윤서연 작가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녀의 예술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졌다. 그녀는 도움을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이것은 그녀가 지난 6년간 피땀 흘려 이룬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서연의 삶은 기적처럼 안정을 되찾았다. 다마 공방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약하기 힘든 도의 공방이 되었고 그녀의 작품은 부르는 게 값이 되었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더 넓고 안전한 집으로 이사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강지훈을 용서할 수 없었다. 아니, 용서라는 감정 자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그녀의 삶을 구원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삶을 파괴했던 장본인이었다. 그 시간 동안 강지훈은 단 한 번도 그녀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진성그룹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일에만 몰두하는 듯 보였다. 한명숙은 법의 심판을 받고 모든 것을 잃은 채 사실상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지훈은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며 냉혹한 CEO로 돌아간 듯 했다. 서연은 가끔 뉴스에 나오는 그의 모습을 보며 어쩌면 이것이 그가 선택한 거리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그렇게 갚고 있다고.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아이들의 유치원에서 작은 발표회가 열린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녀는 민준이와 민서에게 예쁜 옷을 입히고 유치원으로 향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불렀다. 서연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카메라에 담았다. 발표회가 끝나고 그녀가 아이들과 함께 유치원 문을 나설 때였다. 그녀의 시선이 문득 유치원 건너편 거리에 멈춰 있는 낯선 검은색 세단에 고정되었다. 차는 짙게 선팅이 되어 있었지만 서연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으로 민준이와 민서의 손을 꽉 잡았다. 엄마 왜 그래요? 민서가 묻자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아무것도. 우리 빨리 가서 맛있는 거 먹자. 그녀는 일부러 차가 있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녀가 모퉁이를 돌기 직전 그 검은색 세단의 뒷좌석 창문이 아주 잠깐 몇 인치 정도 내려갔다. 그 짧은 순간 그녀는 안을 볼 수 있었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그녀가 기억하던 그 어떤 모습보다도 수척해져 있었고 그 눈빛은 6년 전 그녀를 내치던 그 오만한 남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아이들을 감히 만지지도 못하고 멀리서 바라만 보아야 하는 한 남자의 처절한 그리움과 고통 그리고 후회로 가득 찬 눈빛이었다. 그는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창문을 올렸다. 그리고 차는 미끄러지듯 그 자리를 떠났다. 서연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접근하지 않았다. 자신에게 연락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아이들이 살아 숨쉬는 모습을 그 작은 행복이라도 놓칠세라 멀리서 몰래 훔쳐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가슴 한구석이 시큰하게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가 시작한 이 길고 고통스러운 속죄의 길을 그녀는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윤서연의 삶은 강지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온전히 그녀의 색을 되찾았다. 다마 공방은 한국을 넘어 뉴욕과 파리의 갤러리에서도 러브콜을 받는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그녀가 빚어낸 백자는 상처가 아문자리의 견고함처럼 깊고 단단한 아름다움을 뿜어냈다. 그녀는 더 이상 6년 전의 피해자가 아니었으며 한명숙이라는 거대한 이름에 짓눌려 지내지도 않았다. 그녀는 오롯이 자신과 2 아이의 힘으로 일어섰다. 한명숙은 법의 엄격한 심판을 받았다. 그녀가 평생을 바친 진성그룹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횡령과 배임, 불법 사찰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 그녀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강지훈은 그 모든 과정을 냉정하게 집행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단 한 번도 서연의 삶에 직접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약속을 지켰다. 그녀와 아이들의 삶을 멀리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지켰다. 유치원 건너편에서 마주쳤던 그 고통스러운 눈빛. 서연은 그날 이후로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 가끔 언론을 통해 비치는 그는 이전보다 더 차갑고 냉철한 기업 총수의 모습이었지만 서연은 이제 그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얼굴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스스로를 유배시킨 것이다. 그는
감히 아이들에게 다가올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형벌을 내리고 있었다. 시간은 많은 것을 무디게 했지만 어떤 것은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아이들은 이제 7살이 되었고 곧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다. 그리고 아이들은 질문하기 시작했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요? 민서가 동화책을 읽다가 순진한 눈으로 물었을 때 서연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동안 아빠는 아주 먼 곳에 있다고 둘러대왔지만 아이들은 더 이상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결정적인 순간은 민준이에게서 찾아왔다. 지훈을 꼭 닮아 과묵하고 속이 깊은 민준이가 어느 날 공방에서 흙을 만지던 서연에게 다가왔다. 엄마, 나 그 아저씨 알아요. 서연의 손이 멈췄다. 무슨 아저씨, 예전에 쇼핑몰에서 나 찾아준 아저씨. 그리고 유치원 때 멀리서 나 보던 아저씨. 그 아저씨, 우리 아빠 맞죠? 아이의 눈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깊었다. 왜 아저씨는 우리 보면서 맨날 울 것 같은 얼굴을 해요? 서연은 더 이상 아이들을 속일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아이들을 진실로부터 보호하려 했지만 진실은 아이들의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라는 본능적인 형태로 이미 자라나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서 아버지를 빼앗을 권리가 없었다. 비록 그 아버지가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을지라도 그녀는 지난 1년간 강지훈이 보여준 고통스러운 속죄를 떠올렸다. 그는 권력으로 아이들을 빼앗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스스로를 벌하며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 그녀는 며칠을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전화를 걸었다. 진성그룹 회장 비서실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밝혔고 잠시 후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지친 목소리에 강지훈이 전화를 받았다. 서연 씨, 그는 그녀의 전화에 숨이 멎은 듯 했다. 주말에 아이들 보러 올래요.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아이들이 아빠를 만나고 싶어 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그가 숨죽여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약속한 토요일 이천의 공방 앞은 아침부터 고요했다. 서연은 아이들에게 오늘 너희를 아주 많이 보고 싶어 했던 분이 오실 거야 라고만 말했다. 마침내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멈춰섰고 차에서 내린 강지훈은 6년 전의 오만한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완벽한 슈트 대신 평범한 면바지와 셔츠 차림이었고 그의 손에는 최고급 장난감이 아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야구 글러브와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차마 들어오지 못하고 떨고 있었다. 민준이와 민서가 먼저 그를 발견하고 달려나갔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그가 누구인지 알았다. 아저씨, 민서가 활짝 웃으며 그에게 안겼다. 지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아이들을 품에 안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끌어안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민준이도 쭈뼛거리며 다가와 그의 등에 작은 손을 얹었다. 울지 마세요, 아빠. 서연은 그 모습을 문 앞에서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6년 전의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긴 고통의 시간이 마침내 끝을 향해 가고 있음을 알리는 치유의 눈물이었다. 지훈은 한참 만에 고개를 들고 눈물로 젖은 얼굴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오직 하나의 말, 고맙다는 말만을 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강지훈은 주말마다 아이들을 찾아왔다. 그는 서연의 경계선을 철저히 지켰다. 그는 남편이 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민준이에게 야구를 가르쳐 주었고 민서가 그린 그림을 진지하게 감상했다. 그는 서연과는 아이들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만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거대한 강이 흘렀지만 아이들이라는 작은 다리가 그 강을 이어주고 있었다. 다시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네 사람이 처음으로 공방마당이 아닌 탁 트인 공원으로 소풍을 나왔다. 서연이 정성껏 싼 도시락을 펼치자 민준이와 민서가 환호성을 질렀다. 지훈은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민준이와 캐치볼을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그늘 대신 서툴지만 행복한 아버지의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민서가 그녀에게 다가와 꽃을 건넸다. 엄마 저기 봐요. 아빠랑 오빠랑 똑같아. 서연은 웃었다. 지훈이 공을 놓치고 민준이에게 장난스럽게 헤드락을 걸고 있었다. 지훈의 시선이 서연의 시선과 마주쳤다.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그녀를 향해 희미하게 웃었다. 그것은 8년 만에 처음으로 그가 그녀에게 짓는 어떤 꾸밈도 없는 순수한 미소였다. 서연도 그를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동화 같은 해피엔딩이 아니었다. 그들의 상처는 너무 깊었고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은 다시 뜨겁게 사랑하는 연인이 될 수 없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 진실 위에 그리고 용서 위에 아주 느리고 조심스럽게 가족이라는 이름에 새로운 탑을 쌓아 올리고 있었다. 두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을 하늘 아래 눈부시게 퍼져나갔다.